안녕하세요. 저는 순이샹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중국의 역사적 위대함과 주변국의 왜곡을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 오신 저명한 학자이시라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모님께서는 늘 부정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훔치고 중국 문화를 자기 것처럼 포장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만 챙겨가는 민족이라며 절대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들었으니 저는 한국을 스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음에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명문대 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더 깊이 있는 중국 역사를 배우고 주변국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학술적으로나마 바로잡아 주길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한국이란 나라를 중국을 등쳐먹는 기생 국가로만 알았기에 대학 진학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제가 생각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입학 직후 기숙사 룸메이트들부터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즐겨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재생해 놓고 폭소를 터뜨리거나 한국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거냐? 하고 물으면 룸메이트들은 재미있으니까라며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이 끓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우리보다 뭐가 뛰어나기에 이렇게 열광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한국은 교활하게 주변국 문화를 흡수하고 자기들 것처럼 만든다는 말이 떠올라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교내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었고 그 모임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한국 여행 담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모임 활동 사진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학교 게시판에 한국은 원래 중국 속국이었다는 식의 글을 대담하게 써붙였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이며 한국은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게시판에 조롱 섞인 댓글이 붙거나 누군가는 포스트를 아예 뜯어가 버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뜻이 맞는 동기들을 모아 중국 역사 지킴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교내에 만연한 한국 문화 열풍을 잠재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자라는 취지였지만 활동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만든 전단지를 돌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왜 문제냐, 각자 좋아하는 문화를 즐길 자유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한 친구는 저를 보며 너는 한국 문화를 그렇게 극도로 경멸하지만 혹시 제대로 접해본 적이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글부글 속이 끓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가 직접 접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한국은 사대주의를 이용해 종종 배신했던 나라다는 부모님 말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내 축제 기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어과와 여러 국제 교류 동아리가 부스를 마련해 각종 나라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국어 동아리가 김치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부스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한국 음식 맛있다며 즐거워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제 동아리원 몇 명을 끌고 그 부스로 향했습니다. 중국 역사 지킴이 명찰까지 단 저희는 김치의 원조는 중국 파오차이가 아닌가요? 어째서 한국 음식이라고만 주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스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우리가 김치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발달한 발효 음식이라고 배웠다. 중국의 절임 채소 문화와는 별개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곧 지나가던 학생들이 파오차이랑 김치는 다른 식재료, 다른 제조 방식인데 왜 자꾸 휘말려드는 거냐라며 저희를 말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원들도 옆에서 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하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스 담당자는 난처해하며 축제 때 외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뿐이다. 굳이 이렇게 시비 거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흥분해서 시비가 아니라 너희가 한국 원조라고 광고하니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부스 주변 학생들 대다수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보듯 쳐다보았고 일부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곧 경찰 같은 이들이 올까봐 겁이 나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자리를 뜨긴 했지만 그날 일로 이미 교내에 중국 역사 지킴이가 괴짜들이라는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한국어과 주최로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한복이라는 것이 과연 독자적인가, 명나라, 복식과 유사한 점이 많지 않나라는 식의 항해 서명을 받아가려 했고, 행사장에 난입했다가 관계자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들이 좀 적당히 해라. 왜 교내에서 한국 행사가 열리는 걸 그렇게 방해하느냐고 말렸지만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도 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문이 퍼져 학내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아무도 제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점점 이런 갈등이 쌓이자 저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아리원들과 논의한 끝에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고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거를 모아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처음에 상당히 격노하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모르느냐. 괜히 갔다가 너희가 그들이 꾸며 놓은 말에 홀딱 넘어갈까 무섭다 하고 거칠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 와야 학교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확실하게 폭로해 오겠다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한참 고민하시다가 결국 동의는 해주셨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절대 한국이 내미는 손길이나 친절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너에게 동북공정 연구로 축적해둔 자료와 논리를 다 전달해 주마. 그걸 꼭 외워서 한국인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말아라. 또한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마라. 식사 자리에서 약을 타서 너희를 세뇌시킬 수도 있다. 민간 신앙 같은 걸로 꼬드기기도 할 테니 절대 틈을 보이지 말고 혹시라도 한국인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친절한 척 접근해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저는 내심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한국은 겉과 속이 다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인사하면서 뒤통수 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 과장된 음모론 같아 보였지만 저는 부모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출국 전날 밤에도 전화를 걸어 너는 절대 매수되지 않을 거지? 하고 걱정 섞인 말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극단적인 주의를 새겨듣고 동아리원들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라는 동북공정 자료, 고구려가 조공 책봉을 따랐다는 증거, 목록, 발해가 당나라 지방정권이었음을 주장하는 중국 측 논문 요약본 등 팩트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료들을 모두 인쇄의 파일에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외로 깔끔한 공항 시설에 순간 놀랐습니다. 제법 발전했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국 자본을 들여온 거겠지라고 스스로 여기며 부모님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겉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말자. 처음 일정은 서울 시내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마침 사학과 대학원생으로 일한다는 한국인 안내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안내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괜히 당신이 한국 측 주장을 편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가이드하진 말아라. 우리는 진실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안내인은 살짝 당황했지만 친절하게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박물관 자료에 기초해 안내할 뿐 거짓 정보를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대관으로 들어가 삼국시대 전시구역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안내인이 조금이라도 고구려는 한국 역사다라고 말할라 치면 미리 준비한 동북공정 자료를 꺼내 반박했습니다. 조공은 결국 속국이지 않느냐.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했다 한들 결과적으로 멸망하지 않았나. 멸망한 뒤 유민들이 당나라에 복속됐으니 이는 명백히 중국사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안내인은 처음에는 차분히 조공책봉 체제는 현대의 속국 개념과는 다르다. 동아시아 외교 질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제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밀어붙이자 주변 관람객 몇 명이 이상하다는 듯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관람객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듯. 그 말씀대로면 예전에 일본도 중국에 조공한 적이 있으니 일본도 중국 속국이라는 말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적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웠지만 다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건 다르다. 일본과 조선은 애초에 다른 역사가 있지만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중국 땅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관람객이 고구려가 있던 만주 지역은 지금 중국 영토이긴 해도
고대에는 독립적 국가가 존재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은 킥킥대며 웃었고 제가 뭔가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안내인에게 이건 당신들이 내놓은 전시 해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내인이 박물관 해설은 연구 성과에 기반한 것이며 전쟁 기록과 고고학 증거를 무시할 순 없다고 대답하자 저는 또 한국이 얼마나 중국 역사를 도둑질해왔는지 아느냐. 발해도 원래 당나라 지방정권이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안내인이 제게 발해 왕이 황제를 칭했다는 비문이 중국 길림성에서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되묻자 저는 다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가짜다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피식 웃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바탕 망신만 당했습니다. 동아리원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반박하면 더 이상해 보인다고요. 결국 관람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저는 질색하며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경하게 치고 나가는 바람에 되려 역효과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세서 차마 시인을 못했습니다. 일행은 그래도 자료는 많이 찍었다. 한국 측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우리도 정리하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리기 전에 이미 무언의 굴욕감이 슬슬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민속촌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고전 놀이와 전통 공연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부원 중 한 명이 여기도 중국 영향을 잔뜩 받은 주제에 한국만의 고유문화라고 떠벌리겠지라며 비꼬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실컷 비판 자료를 모아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민속촌에 들어서자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옛날 분위기를 재현해 놓았더군요. 여러 관광객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중국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며 여차하면 이를 문제 삼으려 했습니다. 한복 차림의 해설사가 관광객들에게 조선시대 생활상을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슬쩍 다가가서 이 가옥 양식 혹은 음식 문화가 본래 중국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끼어들었습니다. 해설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띠며 물론 과거 동아시아 문화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중국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한국은 뭘 해도 중국 문화를 훔치지 않았느냐. 나라조차 원래 중국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선이었는데 무슨 자주 국가라고 우기느냐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이 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속촌에서는 전통 형벌 체험 코너라고 해서 옛사극에서처럼 형틀이나 곤장을 체험해보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이벤트 차원에서 간단히 시도해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아, 곤장 같은 것도 중국에서 전래된 걸 한국이 자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해설사나 주변 스태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조선시대 형별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곤장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 어원 아니냐고 우겼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 몇 명이 이를 듣고 그건 너무 억지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형틀 체험장 근처에서 이 곤장도 결국 중국 발상이다 하고 큰 소리치다가 민속촌 체험 이벤트 담당자가 그럼 직접 체험해 보시겠느냐며 반쯤 장난조로 제게 곤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 구경도 많았고 저는 괜히 기세등등하게 그래. 내가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시연 형식으로 관광객들 앞에서 장난삼아 곤장 맞는 퍼포먼스를 벌이려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건 우리의 문화이지 너희 문화가 아니다라고 계속 중얼대며 스태프를 자극한 겁니다. 결국 시연이 시작되고 스태프가 의도보다 조금 더 세게 곤장 막대기를 내리쳤습니다. 원래는 살짝 가볍게 치는 흉내만 내야 하는데 제 말투가 거슬렸는지 어쩐지 등짝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아악! 소리를 질렀더니 주변 관광객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오버한다. 장난 체험인데 무슨 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잘난 척하더니 지금은 당황했군이라고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등짝이 욱신거려서 화가 치밀었지만 거기서 더 난동 부리면 욕만 먹을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아리원 몇이 달려와 괜찮냐고 부축해 주었지만 제 속은 치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체험 신청해 놓고 왜 저래? 라는 식으로 혀를 찼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벤트에 참가해 놓고 막상 곤장을 맞자 비명을 질렀으니
그들이 보기엔 우스울 만도했습니다. 그렇게 민속촌에서 곤장 체험을 빌미로 나름의 개망신을 당한 뒤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몸을 살짝 절뚝이면서도 연신 이게 다 한국 측이 교활하게 나를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동아리원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원들도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도 내가 괜히 더 자극해서 그렇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본다고 구시렁댔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후회했지만 부모님 말씀처럼 이 적대적 환경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며칠 저희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 공주, 부여 등 고대 유적이 집중된 지역들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신라 유적이 남아있는 경주에 갔을 때 한 유적지 해설사가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번영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는 또 발끈하며 통일은 무슨, 결국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같이 공격했고 신라는 그저 협력했을 뿐이다. 사실상 중원의 대국 힘을 빌린 속국이 아니냐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한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아니 신라가 나중에는 당나라 세력을 몰아냈고 독자 왕조를 이어갔다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곤란하지 않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그건 거짓 선전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아리원들도 제가 너무 흥분해 버리자 주변 눈총이 걱정됐는지 조금 진정하라고 만류했습니다. 해설사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여기 유물들이나 사서 기록을 보시면 신라가 나중에 당 세력을 쫓아내고 한반도 남부를 독립적으로 통치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차 발해가 결국 후에 고구려 계승을 했으니 너희가 무슨 통일을 했다는 거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주변 관광객들 사이에선 웃음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저는 또 한 번 그냥 고집 세우는 사람처럼 비치고 말았습니다. 백제 유적지인 공주와 부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령왕릉을 둘러보며 저는 백제 금관과 장신구들이 중국, 남조 양나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중국 문화를 수입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지 해설사가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백제의 독창적 예술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느냐고 하자 저는 중국에서 전수된 기술이 없었다면 이런 것도 못 만들었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제야 어떤 한국인 관람객이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백제의 문화를 통째로 중국 것이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그건 너무 일방적 주장 아닌가라고 조곤조곤 따졌습니다. 저는 또 제대로 반박을 못했습니다. 억지로 분통을 터뜨리다 보니 오히려 자세한 문헌 근거는 뭐냐는 질문을 받았고 저는 중국 사서에 다 나오지 않느냐고 막연하게 답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발해 관련 유적 전시를 보러 특정 박물관에 갔을 때가 또 하나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자료를 설명하려 했는데 박물관 학예사가 발해 문왕이 스스로 황제 칭호를 썼다는 비석 탁본이 발굴되었다고 이야기하자 그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럼 반역이라는 거냐면서 비문이 조작되지 않았냐고 소리쳤는데 학예사가 이건 공식 발굴단 보고서에도 나오는 것이고 중국 학계에서도 관심이 큰 유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어째서 우리가 아는 중국 자료엔 그런 게 안 나왔느냐고 다소 히스테릭하게 되봤자 학예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중국 정부가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술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저만 아무 말 못하게 됐습니다. 제 등 뒤에서 동아리원 하나가 이건 좀 심각하네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저는 중국 역사 지킴이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번번이 말싸움에서 밀리거나 혹은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하다 창피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속촌 곤장 체험 때 받았던 수모 이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귀를 막고 소리만 지르는 모습을 보며 대놓고 비웃거나 질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광객은 저한테 대놓고 결국 직접 와서 볼 거 다 봤을 텐데 뭘 더 우기느냐며 면박을 줬고 저는 적반하장 격으로 이놈들이 하며 욕하려다 동아리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마음속으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은 무조건 우리 역사를 훔치는 악의적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적대하거나 음모를 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거나 식당에서 중국어 메뉴를 보여주는 등 배려를 해줘서 살짝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과연 부친 말대로 믿지 않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마주친 역사적 근거와 유물들이 생각보다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 저를 심란하게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가 독립국가로 기능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기에 제가 준비해 온 중국 지방정권 논리만으로는 이들을 깡그리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소리를 질러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여기저기서 망신만 당했습니다. 민속촌에서 곤장을 맞았던 사건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참여한 체험에서 너무 오버하여 곤장도 중국 것이라고 외치다가 실질적인 통증까지 겪었으니 스스로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혹시 부모님의 말이 전부 절대적 진리는 아닐 수도 있나? 하는 의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모님께 호되게 질책받을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안 된다. 흔들리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저와 동아리원들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부터 이미 몇몇 부원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친구는 한국에 가보니 생각보다 달랐던 면이 많더라. 고구려와 발해를 전혀 우리 것이라고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 근거가 많더라고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곤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느냐며 반가운 표정을 보이기보다는 결국 한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파악하고 왔겠지 라고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제가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 기대했던 증거 대신 오히려 역공당한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하자 아버지는 눈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빨리 말해봐라. 고구려와 발해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던가? 하고 재촉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다소 우물쭈물하며 박물관에서 그들은 고구려가 독립국가였다며 전쟁 기록과 유물을 제시했습니다. 발해가 황제 칭호를 썼다는 탁본도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반박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말인즉 너희가 논쟁에서 밀렸다는 뜻이냐 라고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워 그렇다기보다 한국 측이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시며 제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가서 뭘 했단 말이냐. 내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떠나지 않았느냐. 한국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리고 오겠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되레 거기서 반박도 못하고 돌아온 거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선 그들이 보여준 게 너무 구체적이었다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부모님의 분노가 더 격렬해질 것 같아 벌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내가 그토록 말렸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저런 꼴을 당하고 왔구나. 이런 배신감을 어찌해야 하나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도 순간 참을 수 없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싸웠지만 뭐랄까 증거가 너무 많더라고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께서는 자리에 있던 두꺼운 책 한 권을 탁자에서 집어들어 제 머리 위로 내리치셨습니다. 이놈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증거가 많다고 그따위 변명을 하다니. 저는 머리가 띵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기엔 실제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유물과 비문, 벽화들이 있으니. 그런데 아버지는 당장 그걸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부 한국의 거짓 선전이다. 그들은 우리 자료를 훔치거나 변형해놓고 자기네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놓는다. 내가 그 함정에 빠진 거다.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도 분에 못 이겨 그렇다면 왜 현지 유적에서 발견된 비석 같은 건 중국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흐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라고 버럭했습니다. 어머니는 감히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대드느냐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돌아와 눈이 뒤집혔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당부했거늘. 결국 귀가 얇으니 그 더러운 거짓말에 넘어간 거다. 분노한 아버지는 급기야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드셨습니다.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저는 민속촌에서 곤장 체험에 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순간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허리띠를 손에 감고 제 등짝을 세게 내려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한국에 빠져 중국 역사를 배반하려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욱 거칠게 허리띠를 휘둘렀습니다. 입 닥쳐. 더 헛소리하면 매질을 할 거다. 그 순간 저는 무서워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얻어맞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졌고 어머니마저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냐며 발로 제 옆구리를 차시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폭력까지 쓰실 줄은 몰랐기에 저는 공포와 충격에 떨었습니다. 몸이 욱신거려 우느라 변명조차 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전혀 연민의 기색 없이 내가 잘못 배워온 모든 환상을 지워야겠다. 당장 방에 들어가서 동북공정연구서 다시 복습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연결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라. 혹시 기념품 같은 건 사왔느냐? 당장 내놓고 불태워 버릴 거다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바닥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칩거하며 몸을 추스르느라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발걸음만 해도 등짝이 욱신거려서 민속촌에서 맞은 곤장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굳게 믿었던 것들을 전부 깨부수려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배신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부모님의 압도적인 기세와 매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본 유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바로 내가 눈이 잠시 멀었을 뿐 부모님이 맞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억지로 생각했습니다. 배후에서 정말 그게 진실일까라고 의문이 올라와도 허리띠로 맞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을 사그라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 자료나 녹음 파일들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동아리원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부가 우리가 현장에서 수치스럽게 망신당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다. 같이 정리해보자고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한국 얘기는 언급하지 말라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형,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우리도 학자로서 독립적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망상은 나도 해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는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조금씩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제게 와서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동북공정 논리를 더 강화해라. 우린 거기에 내가 협력하기만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몸도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맞았고 마음 깊이 공포와 무력감이 깔려 있었으니 부모님을 거역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박물관에서 보았던 여러 비문과 벽화는 전부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 제 스스로가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교내로 복귀한 뒤 저는 다시금 중국 역사 지킴이 모임을 명목상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동아리원들은 흩어졌고 저도 활동에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후배들에게는 한국은 변덕스러운 나라니 경계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만 틀어놓으며 자세한 토론은 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다녀온 뒤로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저를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심하게 망신당했다는 소문이 돌아서인지 다들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해 동북공정 관련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고구려 발해는 중국 지방정권이었다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문헌을 찾고 반대 증거는 외면하는 식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가끔이라도 머릿속에 그 탁보는 어쩔 거지 같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곧바로 부모님이 저를 매질하던 모습이 떠올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면 저는 얼른 고개를 흔들고 다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중국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라는 문장을 논문 서론에 적어 내려갑니다. 민속촌에서 곤장 맞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등짝이 뜨겁게 아리는 느낌이 납니다. 한국에서 여러 차례 말싸움에 밀려 사람들 웃음거리가 된 기억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싶습니다. 괜히 다시 떠올렸다가는 부모님한테 더 혼나거나 자괴감에 빠질 테니까요. 저 자신조차도 정말 내가 그때 무슨 얼토당토하는 행위를 한 걸까 싶어서 이불 속에 파고들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서 직접 마주했던 유물과 사람들의 말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간혹 꿈속에 나타나 저를 조롱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민속촌 곤장 체험을 다시 하는데 거기서도
이건 중국계 아니냐고 소리쳐 댔다가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합니다. 곤장을 맞으면서 왜 아무도 날 안 믿어주느냐고 절규하는 제 모습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나타나 허리띠로 다시 저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놀라 비명을 지르면 깨어나곤 합니다. 숨이 가쁘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이 악몽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털어놓았다간 부모님이 또다시 제가 한국 쪽에 기울었다고 의심할 테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혹독한 처벌이 기다릴 테니까요. 결국 저는 조용히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며 한국은 역사를 훔치는 교활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속으로는 언젠가 제가 정말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이대로 쭉 살아가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당했던 크고 작은 망신거리들은 이제 슬슬 잊히겠지만 제 내면 한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들여다볼 때마다 부모님의 폭력과 함께 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떠올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더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에서의 에피소드는 한 번의 해프닝이었으며 그곳에서 당한 수모는 제 실수 탓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뇌는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먼 훗날 제가 다시 한번 한국 땅을 밟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똑같이 이것도 중국 거야 라고 우기고 또 곤장까지 맞는 사고를 칠까요? 아마 마음 어디에선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의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그 야멸찬 눈빛과 허리띠의 위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역사는 복합적인데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좁고 편협한 틀에서 허우적댑니다. 그리고 이틀 밖으로 나서려다 당한 곤장과 매질의 공포에 사로잡혀 다시금 그 틀 안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망신당한 에피소드들이 저를 일깨워주는 듯도 했지만 결국 저는 그 깨달음을 억누르고 중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라는 문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파란만장한 한국 방문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은 채 앞으로도 제 안의 모순을 계속 키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윤주입니다. 저는 중국 북경 베이징에 위치한 최고 명문 건축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제 주된 분야는 초고층 건물 구조와 내진 공학입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계 문명의 원조이며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의 제자국 반슈고어로 중국 문화를 모방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교수들도 저와 비슷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와 음식, 건축이 중국의 아류라는 인식을 굳게 갖고 있죠. 최근 한국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건축 포럼에 저와 동료 교수들이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저희 모두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따위에는 가지 말자. 어차피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지 않나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이건 동북아시아 권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우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최근의 해외 건설 사고 논란을 반박할 기회라고 설득하자 결국 저와 5명의 중국 교수들이 참석을 결정하게 되었죠. 당시 중국 언론과 해외 뉴스에는 태국 지진으로 인해 중국 시공사가 짓던 건물이 기초공사 단계에서 붕괴되었다는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쪽 건축 전문가들은 일제히 역시 중국 시공사의 부실 공사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지요. 제 동료 교수들은 이를 결코 곱씹어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중국 기술은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을 전 세계학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오자 그 기회에 한국과 서방이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폭로해야 해. 특히 한국 놈들은 본인들이 무슨 세계적 건축 강국이라도 되는 줄 아는데 정작 한국 문화와 기술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번 제대로 참교육하자. 저 역시 그 말에 강한 공감을 느꼈고 그래. 태국 지진 붕괴 사건으로 괜히 중국이 욕먹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중국의 위험을 과시하고 오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감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발걸음마다 머릿속은 온통 한국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배운 나라라는 생각으로 가득했고 동시에 이번에 한국에서 중국의 우월함을 보여주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이 제법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동료 교수 중 한 명인 장민 샤자민사 너머를 흘끗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봐.
이거 중국 푸둥공항이나 베이징 다신공항에 비하면 너무 작아 보이잖아. 중국에 비하면 시설도 아기자기하기만 하고 뭔가 수준이 낮은 느낌이 들어.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인천공항이 꽤나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 대형 공항의 규모와 웅장함엔 미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었지요. 입국 수속을 밟는데 꽤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점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히 중국인의 위험을 과시하겠다며 줄을 새치기 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장민샤에게 저쪽이 더 빠른 것 같으니 여기서 슬쩍 끼어들자고 귀띔했습니다. 장민샤가 재빠르게 가이드라인을 넘어 앞 사람 사이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 공항 직원이 달려와서 영어로 줄을 제대로 서달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민샤는 중국어로 몰라라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한국 공항 직원과 짧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유럽인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시선이 거슬렸지만 우리는 아니, 중국 손님이 왔는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미 첫 단추부터 무리수를 뒀지만 우리가 느낀 감정은 오히려 이 조그만 나라 놈들이 중국 대접을 몰라본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공항에서 주최 측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도심 풍경은 깔끔하고 빌딩들도 나름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중국 선전셴전의 마철루나 상하이 푸둥 지역에 비하면 여긴 그냥 시골 도시 같은데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특별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짐은 벨보이가 바로 옮겨주겠지? 로비에서 웰컴 드링크 안 주나? 등등. 무언의 기대가 컸지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정중했으나 특별히 VIP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다시 투덜댔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격이 없어. 중국에서 온 교수들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는 거야? 이날 저녁 호텔 측이 마련한 조촐한 환영 리셉션에서 우리는 한국 교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다지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한국 따위가 뭘이라는 우월감이 있었고 한국 쪽 몇몇 교수들도 태국 지진 붕괴 사건을 은근슬쩍 꺼내며 중국 건설사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아침 본 포럼의 예비 세션이 열렸고 그 뒤 호텔 뷔페 식당에서 점심을 들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식당 직원이 이쪽에 한식 코너가 있다며 김치 잡채 불고기 비빔밥 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음식을 집으러 갔는데 우선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료 교수인 후이샹회쌍이 접시를 들고 손으로 집으려다가 옆에 있던 한국 직원이 급히 집게를 건네며 제발 도구를 이용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후이샹은 못 들은 척 맨손으로 김치 몇 조각을 잡고 자기 접시에 올렸습니다. 이어 불고기를 담아둔 용기에도 집게를 쓰지 않고 손을 뻗으려 했죠. 주변 한국 손님들과 호텔 스태프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후이샹은 전혀 거리낌 없어 보였습니다. 또 뷔페 안내문에 이 코너 음식은 한 번에 적당량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우리 교수들 몇몇은 보란듯이 한 접시에 산더미처럼 담아갔습니다. 특히 튀김 코너에서는 1인당 한 번만 덜어 가주세요라는 한국어 안내 문구가 있었는데 장민샤가 몰래 몇 번이나 새치기하여 그 튀김을 모조리 퍼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선 한국인 손님과 외국인 학자들이 저 사람들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애들이 음식 제약을 해놓다니 참 웃음내라고 비웃었죠. 식사를 시작하자 우리의 무례한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차오 교수가 불고기를 젓가락으로 집는 대신 그냥 손으로 고기를 뜯어먹으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김치는 접시에 놓을 새도 없이 손에 쥐고 바로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장민샤는 녹차나 물컵을 그대로 테이블에 털어버리고 그 위에다 다시 음식을 담아놓기도 했죠. 한국인 스태프들이 이건 컵이 아니라 그릇도 아니고 하며 곤혹스러워했지만 장민샤는 역정을 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을 건데 중국에선 이런 것도 문제 안 돼. 한국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그리고 음식이 목에 걸렸는지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가래를 뱉고 코도 푸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해하며 한 발짝씩 물러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인 교수 한 명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정말 저급하고 끔찍해라고 중얼거렸는데 우리가 보기엔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뿐 아닙니다. 차오 교수가 식사 중에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크게 떠들더니 급기야 중국어 욕설까지 내뱉어 주변이 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당
식당 매니저가 조용히 경고하려 했지만 차우 교수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 너희가 손님을 모시는 자세가 형편없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호텔 복도를 지나 컨퍼런스홀로 향하던 중 동료 교수 하나가 배탈이 난 듯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에 간판이 있었지만 영어와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그가 영어를 못 읽어 당황했던 거죠. 결국 급했던 그 교수는 길 모퉁이 장식용 화분이 놓인 구역 뒤편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던 호텔 직원과 몇몇 외국인 학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기겁했지요. 관계자들이 달려와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항의했지만 그 교수는 정색하며 너희가 화장실 위치를 안내 안 해줬으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선 이런 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겼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독일인 헬리크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라는 식이었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쾌하고 난잡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곧 이어질 예비 세션에서는 각국 교수들이 태국 지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상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자, 이제 한국 녀석들 앞에서 중국이 최고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 라고 매심 기세등등하게 생각했죠. 예비 세션 사회자는 한국인 주최 측 대표 교수였는데 간단한 인사말 뒤에 곧장 태국 지진 붕괴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중국 시공사가 건설 중이던 건물이 기초공사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 측 참석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장내 분위기가 일시에 우리 쪽으로 시선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동료 교수인 장민샤가 마이크를 재빨리 쥐고 강경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중국 시공사가 바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지으십니까?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고 태국 정부나 발주처의 감독 소홀도 컸겠지요. 중국을 편견으로 보지 말아주시죠. 그러자 미국인 마이클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 지하철 붕괴나 아프리카 지역 교량, 균열, 남미의 대마자 등도 대부분 중국 시공사가 연관되어 있잖습니까? 이번 태국 사건도 그 연장선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장민샤는 바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워낙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 사고가 생기면 뉴스에 더 크게 뜨는 거지요. 한국은 시공 규모도 작고 존재감이 없으니 사고가 잘 안 알려질 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큰 참사를 냈는데 왜 그건 잊고 계시나요? 이 발언에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수 몇몇은 얼굴이 굳어 보였고 일본, 미국, 유럽 교수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연하게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예비 세션에 참석한 한국인 박 교수가 정색하며 응수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30년도 더 된 과거 사건이고 이를 계기로 한국은 건축법과 감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와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건설사들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와 같은 초고층 건물을 안정적으로 시공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타워. 그거야말로 일본과 한국이 나눠 지었을 뿐. 원래 초고층 빌딩 기술은 미국이 시작한 것 아닌가? 한국이 거기서 뭘 했다고 자랑이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또 한 명의 한국인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건설, 롯데월드 타워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 등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며 내진 초고층 시공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외에서 잦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웃기지 마라. 중국이 훨씬 대규모 초고층 빌딩을 선전과 상하이에 지었는데 롯데월드 타워 따위가 뭐가 대수냐라고 속으로 깔보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글쎄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같은 말을 흘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비 세션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으로 흘러갔고 주최 측이 서둘러 자. 오늘은 가벼운 자리이니 내일 정식 포럼에서 더 깊이 논의합시다라고 중재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비 세션이 끝난 뒤
호텔 로비에서는 커피차를 파는 작은 카페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포럼 참석자라면 무료로 제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직원이 이건 유료라고 하자 장민샤가 버럭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왔는데 커피 한 잔 공짜로 못 주나요? 한국은 손님을 이렇게 푸대접하나 중국 호텔에서는 VIP 손님에게 공짜 음료쯤은 주던데 한국이 아직 덜 발전해서 그런가 보네. 주변 한국인 스태프가 죄송하지만 규정상 무료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장민샤는 계속 거친 말로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카페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싸우듯 언쟁을 벌이자 지나가던 외국인 학자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결국 다른 동료 교수가 장민샤를 말리며 내가 계산할 테니 조용히 커피나 마시자고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포럼장 2층 한쪽에는 작은 미팅룸이 있었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자마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에서 다음날 발표 자료를 정리하겠다며 각자 노트북을 펼쳐놓고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호텔 직원이 다가와 이 미팅룸은 오후에 예약이 있다고 안내하자 우리 중 누군가 우린 중국 대표단이다. 여기서 회의 좀 하면 어떠냐. 한국은 손님에게 협조할 줄도 모르냐. 라고 윽박지르더군요. 직원이 죄송하지만 다른 팀이 예약을 해둔 공간이라라고 다시 말하자 또다시 티격태격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주최 측 관계자 2명이 달려와 회장 쪽에 빈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이 방은 비워달라고 부탁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구나라고 불평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드디어 포럼 본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동북아시아 고층 건물의 내진 설계 현황이었는데 한국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123층 서울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으로 활발한 지진 해석 시뮬레이션과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했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한국의 시공사가 건설해 철저한 감리와 공기 관리 덕분에 지진 태풍에도 견디는 명소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초대형 단일 터미널을 짧은 기간 안에 완공했으며 지속적인 확장 공사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일부 구간, 부르즈 할리파 벌즈차 건설에 참여한 한국 건설사의 고급 시공 능력, 거대한 교량 인천대교, 서해대교 등의 내진 설계를 했으며 한국 교수들은 슬라이드마다 사진, 영상, 구조 해석 결과 등을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꽤 인상적인데라는 탄성이 흘러나왔죠. 특히 유럽 교수들은 한국의 내진 시스템이 이 정도로 발전했나라며 감탄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들이 준비해온 자료의 전문성과 국제 공인 테스트 결과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일본 측이 자국의 내진 설계 역사를 발표하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하자 우리 마음은 다시 한국이 저렇게 떠들어 대단이라는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 미국인 마이클 교수가 무대에 올라 글로벌 시공사 안전사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그 표와 그래프에는 중국 시공사가 연루된 붕괴 균열하자 사건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 사건을 포함해 세르비아 지하철 붕괴, 아프리카 교량 균열, 남미댐 안전성 문제 등등 구체적 사진과 영상이 나오자 장내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술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건설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투명한 공정, 현지 감독기관 매수, 저가 자재 사용 등이 결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국 지진 사건도 마찬가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낄낄대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박 교수가 손을 들어 그렇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철저한 감리와 품질 관리 통해 초고층, 교량, 터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과 달리 중국 시공사들은 자주 부실 공사로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건설사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라고 거들자 우리 쪽은 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감히 우리 중국을 깎아내리며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마침내 제가 무대로 올라가 중국 초고층 건축의 현황과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하이 타워, 선전 쉔전의 초고층 빌딩, 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과 댐3협댐, 고속철도 인프라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 모든 걸 중국이 해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말미. 저는 한국의 사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넣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최근 초고층 빌딩이나 교량 건설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만 건축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중국 전통 목조 구조나 중국식 기술에서 영향받았고 또 서방 설계사들의 기술 원조를 받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약 중국의 도움 없이 또는 서양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면 지금의 수준에 이르긴 어려웠을 겁니다. 장내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수들은 얼굴이 굳었고 미국 유럽 교수들도 너무 과한 주장 아니냐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중국이 원조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 한국인 박 교수가 곧장 손을 들었습니다. 린 교수님, 한국 건축이 중국 전통 목조 구조를 모방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료나 데이터가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한옥과 중국 건축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형태 재료 공법에 있어 독자적 요소도 많다는 게 정설입니다. 또 현대 건축 기술은 전 세계가 교류하며 발전한 것인데 어째서 한국이 중국 없인 불가능했다고 단정 짓나요? 저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답변했습니다. 굳이 제가 역사서를 펼쳐 설명해야 하나요?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건축이 사실상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 아시아 학계에서 공공연한 사실 아닌지요? 그러자 박 교수가 다시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지진 붕괴로 드러난 중국 시공사 부실 의혹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근엔 중국이 오히려 한국 기술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들 하던데요. 중저가 자재 공급으로 싼 맛에 시공하지만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게 현실 아닌가요?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 언론의 호들갑이겠지요. 오히려 중국은 수십 년간 급성장하며 독자적 기술을 확보했고 한국 건설사들이 우리의 노동력과 자재를 모방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태국 사건도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중국을 몰아세우는 겁니까? 서로 볼멘소리가 오가자 사회자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결국 더 논의는 다음 세션에서 이어가자며 강제로 마무리되었죠. 이날 저녁 주최 측이 호텔 연회장에서 공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품격 있는 자리로 마련한 듯 원형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였고 서양식 한식이 함께 제공되는 뷔페 형태였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대놓고 진상짓을 벌였습니다. 장민샤가 스테이크 코너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을 밀쳐내고 중국식으로 좀 많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접시 두세 개를 산더미처럼 채워갔습니다. 또 생선 요리를 맨손으로 집어먹고 한 번 베어 문 생선을 다시 서비스용 접시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본 스태프가 기겁했습니다. 차오 교수는 샐러드바에서 손가락으로 야채 드레싱을 찍어 맛보고 맘에 안 들었는지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테이블보가 흥건히 젖었고 스태프들은 난처해했죠. 주변 다른 나라 학자들은 보는 눈을 의심했고 몇몇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며 탄식했습니다. 일본인 한 교수가 일본어로 믿을 수 없다, 정말 끔찍하다라고 중얼거리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도리어 저 사람들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와인과 소주, 맥주 등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기에 우리 쪽 교수 몇 명이 과음했습니다. 특히 장민샤와 차오 교수는 술잔을 연거푸 비우더니 중국어 만다린 팝송을 시끄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은 미국 유럽 학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댔지만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장민샤는 자기 컵에 가득 따라 놓은 술을 건배다 외치고는 바닥에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튀자 스태프가 달려와 위험하다고 제지했지만 장민샤는 중국엔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야. 축하할 땐 잔 깨뜨리기도 해. 라는 식으로 변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관행이었습니다만 결국 만찬장 분위기가 숙연할 수가 없었고 한국 주최 측도 눈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만찬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와 몇몇 동료들은 구석자리에 모여 앉아 한국 문화를 조롱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다 중국 음식의 변형일 뿐이야. 한복도 중국 전통 복식 베낀 거고 한옥도 당연히 중국 목조 건축을 개량한 거잖아. 얘네가 괜히 한류니 뭐니 떠벌리는 거 보면 기가 막혀. 그 얘길 엿들은 태국인 통역사 한 명이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옆자리 프랑스인 학자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태국 지진 사건을 들먹이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 스승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었으니까요. 둘째 날 포럼에서는 유럽 미국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방대한 사진 영상, 각종 보고서를 슬라이드에 띄우며 태국 지진 현장 잔해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는지, 세르비아 지하철 붕괴는 어떤 식으로 시공 오류가 드러났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중국 시공사가 현지 감독기관과 결탁해 부적합 자재를 쓰고도 감리를 통과했다는 정황 증언을 소개했고, 독일인 헬리크 교수는 아프리카 교량, 균열 사건에서도 중국의 자재 하자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박 교수 역시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 건설 과정을 예로 들며 한국 건설사는 철저히 사전 시뮬레이션과 품질 관리를 거친 뒤 시공에 들어갑니다. 만약 태국 지진 사고 현장을 보면 도면과 실제 시공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이런 문제를 미리 잡아내는 게 한국, 일본 등 선진 건설사의 장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내는 역시 한국, 일본은 철저하구나. 중국이 너무 성급하게 공사비 기간을 줄이려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중국이 최고라는 자세로 왔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이어서 해외 성공 사례를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MRT 지하철 확장 공사 한국 건설사가 터널 공법을 안정적으로 도입해 공사 중 붕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 한국의 컨소시엄이 참여해 품질과 공정을 동시에 잡았다는 호평.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한국 업체가 대형 구간을 맡아 내진 설계와 공기 관리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중동 아프리카 교량 사업 또한 한국 기술이 이미 여러 곳에서 투명한 공정과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음. 이 발표가 끝나자 장내 미국 유럽 학자들이 박수를 치며 브레이브, good job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열이 뻗쳤죠. 아니, 한국이 이렇게 대접받을 나라인가 싶은 거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 주최 측은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각국 대표들이 심층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온 박 교수가 우리 중국 교수단의 태도와 행동을 지적하며 이틀 동안 중국 교수님들의 언행을 보고 솔직히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거나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하며 심지어 호텔 복도에서 용변을 본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제 포럼에서 학자로서 해도 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이 빠졌습니다. 설마 이런 걸 공론화할 줄은 몰랐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그건 사소한 개인 습관이지. 학술 토론과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이 소소한 예절 따위를 가지고 왜 우리를 비난하죠? 중국식 문화가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제적 예절에 어긋나니 문제가 됩니다. 또한 포럼 진행 중에도 무리하게 자료실을 점거하거나 호텔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다른 학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셨습니다. 이런 태도로 학술 포럼에 임하시니 중국 시공사 문제 역시 책임 회피만 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샤가 테이블을 치며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그래서 태국 건물 붕괴가 왜 우리 책임이 된다는 거냐고요. 한국 놈들이 자꾸 중국 이미지에 흠집 내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95년에 이미 크게 붕괴 사고를 냈으면서 왜 우릴 지적해요? 진짜 뻔뻔하네요. 유럽인 헬리크가 한숨을 쉬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사고가 날 때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NS 검열이나 현지 당국과의 결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의심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이번 포럼에서 보인 중국 교수님들의 일련의 행동은 솔직히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줍니다. 미국인 마이클도 동조했습니다. 예절 문제를 떠나 학술 포럼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중국 시공사의 기술력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와 제도적 부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 사례와 비교할 때 중국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잘했다고, 그리고 미국 유럽이 무슨 권리로 우리 문화나 행동 양식을 지적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장민샤는 거의 협박조로 이런 식으로 중국을 음해한다면 우리도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한국이 건축에서 무슨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우리 중국을 깎아내리려 하나요? 그쪽이야말로 과거 제자국으로서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국 대표들은 물론 미국 유럽 교수들도 이건 대화가 안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은 결국 파탄이 났고 우리는 자리를 지키며 뭐야 자신들이 더럽게 해놓고 도망가네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 파행으로 끝난 뒤 호텔 1층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측 교수들과 외신 기자들을 통해 중국 교수들의 무례한 행동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고 거기에 태국 지진 붕괴 논란까지 더해져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교수님들 식당에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가고 새치기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태국 붕괴 사고는 정말 중국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일부 문서를 훔쳐가려던 중국인들이 체포되었다는데 한국 건축 문화를 중국 것의 아류라고 폄하한 발언에 대해 한국인들은 상당히 불쾌해하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동료 교수들은 영어로 간단히 답변 안 하겠다를 반복하거나 중국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퉁명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장민샤는 한국 기자들, 당신들 너무 오만하네요.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무조건 나쁘게만 쓰려고 작정했죠? 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기자들이 예절 문제를 지적할 뿐이다라고 해명하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욕설을 섞었습니다. 이 광경에 로비에 있던 일본 유럽 학자들이 기막혀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한국 교수 몇몇도 중국 대표단 정말 대단하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주최 측 스태프들이 중재해서 우리를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빼돌렸습니다. 우리 교수단이 기자들을 뿌리치고 난 뒤 호텔홀 구석에는 우리가 마시다 남긴 음료캔, PET병, 쓰레기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분을 쏟았는지 카펫은 흥건했고 한 교수는 담배꽁초를 그대로 바닥에 버렸습니다. 당연히 실내 흡연은 금지였는데 주최 측 스태프가 한숨을 쉬며 뒷정리를 했고 다른 나라 학자들은 말없이 혐오에 가까운 눈빛을 보냈지요. 이후 우리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동료들끼리 한국이 우릴 공격하려고 작정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이 난리인가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동을 무례했다고 자각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한국은 배은망덕하다고만 욕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우리는 참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미 전날 라운드 테이블이 결렬되었고 한국, 미국, 유럽 측이 중국 시공사 부실 사례를 각국이 공동 연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건축 안전 기준을 높이도록 협력하자는 결의안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실제로 폐막식 행사 직전 그들이 준비한 공동 연구 결의안이 회람 형식으로 배포되었습니다. 향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시공사가 저지르는 부실공사 문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국제기구에 제소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사형선고 같은 말들이었지만 이미 다른 나라 대표들은 대부분 이 안건에 동의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특히 태국 지진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미국, 유럽 대표들이 지지했습니다. 마지막 폐막식에서는 유럽 교수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과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환경에서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내진 시공 안전 기술을 개발해왔다. 미국, 유럽도 협력했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부실공사와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은근히 묘사되었죠. 객석에서 맞다. 중국 시공사는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반응도 감지되었고 우리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 북경으로 돌아오자 이미 외신과 일부 한국 매체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교수단, 한국 호텔에서 무례한 행동 일삼아 태국 지진 붕괴 추궁에 오만한 태도로 대응 역풍 맞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시공사 부실, 공동 모니터링 결의. 중국 내부 SNS에서는 이런 보도들이 일부 검열되기도 했지만 해외로 나가는 보도까지 완전히 막을 순 없었고 돌아온 저희를 향해 망신만 당하고 왔다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끼리는 서로 한국이 우리를 흠집내려는 음모를 펼쳤다고 합리화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하게 행동한 것 아니냐. 최소한 국제 예절은 지켰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들 겉으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 회의에서 일각에선 한국 건축 이미 제법 발전했고
내진 설계가 체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지진 사건처럼 우리 시공사들이 제대로 품질 관리를 못하면 한국 건설사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강경파 교수들은 한국 따위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잘 보이려고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건설사들도 분명 부실한 점이 있을 텐데 미국 유럽이 한국 편이라 우리가 몰매를 맞는다며 법적 대응이나 한국 진출 차단 같은 말을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저 린윤주는 여전히 한국은 본래 중국 문화에 빚진 나라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실적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국 지진 사건 같은 사고를 반복할수록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자각이 살짝 들었으나 동료들 앞에서는 한국은 아류라는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수들은 한국에서 열렸던 동북아시아 건축 포럼에서 최악의 인상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번 포럼 방문은 중국으로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오만한 태도, 무례한 행동, 태국 지진 사건 방어 실패로 인해 한국과 서방 교수들로부터 지지를 얻기는커녕 더욱 멀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앞으로 중국 시공사들이 진정으로 윤리와 투명성을 갖춰 해외 프로젝트에 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같은 학자들도 국제 예절과 공동체 의식을 지키지 않는 한 한국도 중국 없인 안 된다는 구호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혹여 몇 년 뒤에 다른 기회가 생겨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면 과연 그땐 우리가 무례를 자제하고 함께 상생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한국은 아류인이 대접해 달라며 시끄럽게 떠들다 또다시 망신을 당할지 저 린윤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